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성호 세무사님 모시고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구에서 올라오셨죠?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네. 주로 이제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네. 이제 가족 간의 큰 울타리로 봤을 때 좀 기노부로 해서 어떻게 네. 재산을 좀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세금 네. 부담이 덜 발생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네. 많이 연구하고 이제 관련해서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계시지만 서울도 자주 오시고 특히 그 서울에 그 이장원 세무사님하고 같이 지금 네. 협업을 하고 계시고 같이 책도 쓰셨고 그리고 개인 유튜브 채널도 있으시잖아요. 네, 채널 맞습니다. 이름 좀 알려주세요. 네. 절세미남 세무사TV 네. 이성호입니다. 절세미남. 절세미남인데, 네, 절세미남이라고 해서 그건 네. 미남이 아니고 절세 미친 남자의 준말입니다. 아, 그 미남을 의도한 게 아니라 이제 네, 거기에 맞습니다. 이제 집중하는 네. 예, 여러분들 많이 구독도 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특히 저도 정말 질문 많이 받는데 세무사님하고 세금 상담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네. 뭘 좀 내가 챙겨주면 좋냐?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세금 상담을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세금 상담을 하다 보면 재산을 물려주는 쪽,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마음이 일방적으로 급해가지고 세금 상담을 계속해서 받으러 다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죠. 하나 첫 번째는 일단은 모든 재산 부동산 명의가 지금은 부모님 명의, 네. 나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서 세금 상담을 받으러 다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재산을 지금까지 이룩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좀 우여곡절, 그렇지. 고생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로 재산을 넘겨줄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에 대해서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부모님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세금 상담을 받으러 다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좀 비교적으로 난해한 정보에 대해서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지 않습니까? 세금 네. 상담을 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제 그 세금 상담을 하고 그걸 집에 가서 남은 가족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것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상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은 가족들은, 즉 자녀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주체적으로 세금 상담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세금 상담에 대한 결과가 본인한테 그만큼 더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세금 상담을 할 때에는 부모님 입장뿐만 아니고 자녀 세대 입장에서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라서 네. 부모와 자녀 모두 함께 이 세금 상담하는 자리에 주체적인 당사자로서 함께 네. 참여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 상담을 통하면 어차피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사람 입장만 들어서는 또 완전한 해법이 나오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올바른 세금이 되기 때문에, 네. 쉽게 말해서 부모의 니즈하고 자녀의 니즈가 서로 맞는 이런 절세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세금 상담 자리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최근에 출산을 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좀 더 나은 상급지로 네. 자녀 양육을 위해서 나은 상급지로 이제 주택 갈아타기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처분했을 때 네. 과연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네. 왜냐하면 상급지에 있는 주택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주택보다 최소 10% 내지 15% 이상 더 높은 네. 가액을 주고 주택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정된 예산 안에서 기존의 주택을 팔았을 때 또 세금 문제가 발생을 하면 자녀분 세대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님은 나중에 상속세를 고려할 때 미리 증여를 한답시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주거나 혹은 원룸과 같은 다가구 주택을 준다고 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일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자녀의 입장에서는 좀 방해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맞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또 준다고 했을 때 자녀는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이게 상속세라고 하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감정이 섞인 세금이다 보니까 네. 이런 감정에 쌓이면 오히려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주지 않게 되고, 네.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적용하고자 하는 내 계획하고는 또 반대되는 재산 이전이다 보니까 네. 서로 원하지 않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세금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감정이 섞인 세금. 이거 정말 와닿는 말입니다. 네. 다음 책을 제목을 한번 그걸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좀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고 아마 네. 답변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그 ATM 기계라고 하잖아요. 네. 소위 말해서 뭐 계좌에서 돈을 내가 좀 이렇게
소액으로 뽑는다. 네. 많이 뽑으면 뭔가 걸린다더라. 네. 그럼 조금씩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거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가족 간 이제 특수한 계좌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네. 계좌 이체를 하게 되면 주는 사람 계좌 정보도 노출이 되고 네. 받는 사람 계좌 정보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상속세 세무조사를 염두에 둔다면 당연히 사전 증여에 대한 위험이 그만큼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은행 점포를 가거나 혹은 네. ATM 기기를 통해서 현금으로 뽑아두고 네. 나중에 자녀들이 이제 명절 때 내려올 때 네. 그때 모아둔 현금을 그대로 전달한다든가 네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좀 세금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네.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런 보이스피싱과 같은 이런 금융 사기, 금융 범죄가 많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현금 인출 혹은 너무 고액의 현금 인출이 있다고 한다면 은행 네. 점포에서 자동적으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이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하는 곳에 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동적으로. 네, 네.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어떤 곳이냐면 이 소위 말해서 검은 돈이라고 하죠. 자금 세탁을 하거나 혹은 불법으로 외화를 이제 유출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이제 관리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기관인데 ATM 기기나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통해서 인출을 해서 주로 걸리는 것이 일단은 고액 현금 거래입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고액 현금 거래는 동일인이 네. 하루 동안 인출하고 예입한 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그 네. 내용이 자동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되고 자동으로.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세적 관리를 위해서 나중에 보고된 이 관리 내용에 대해서 이건 받아서 세무조사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이니까 자동으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900만 원은 괜찮지 않냐? 뭐 500만 원 되지 않냐? 이렇게 궁금해요, 저도. 말씀해 주세요. 990만 원이 되지 않냐라고 질문을 참 많이 하십니다만 네네. 방금 말씀드린 고액 현금 거래뿐만 아니고 네. 비정상적으로 그동안 예를 들어서 예금주가 지출한 금액이나 생활 수준에 봤을 때 네. 계속적 반복적으로 1,000만 원 미만이지만 인출한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네. 거래 자체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내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도 역시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나중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할 때 충분히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실제 상담을 해보면 네.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나이가 많으세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시골에 살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과수원 하나가 네. 고가의 땅이 수용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보상금을 한 8억 정도 받았습니다. 8억. 엄청 네. 큰 돈이네요. 네.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 큰 돈이죠. 네. 8억을 받았는데 양도세 낼 거 내고 남는 돈에 대해서 결국에는 내 자녀가 내가 죽고 나면 자녀한테 상속이 될 돈인데 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엄청 민감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너무 그게 스트레스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주무십니다. 이 나이 네. 많으신 분들께서. 네네. 그래서 이분께서 그 다음 날부터 하는 행동 루틴이 바뀐 게 뭐냐면 아침에 식사를 하시고 오전에 단위 농협 읍내 네. 가가지고 100만 원씩 인출을 하고 네네. 오후에 마실 나가는 겸 해서 다시 네. 100만 원 인출을 하고 네네. 하루 이렇게 200만 원씩 인출을 하신 거예요. 네. 그게 10일이면은 2천만 원이 되고 그렇죠. 그게 이제 몇 달이 되면은 충분히 네. 2억 3억 정도 충분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네. 자녀분 입장에서 미리 현금으로 빼서 받아가면 세금 부담 없이 좀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현금으로 인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상 이런 거래가 이제 고액 현금 거래는 아니지만 네. 대표적인 이제 의심 거래로 볼 수 의심거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궁금해 하시는지 잘 압니다. 아마 분명히 댓글이 달릴 것 같은데. 자, 그러면 100만 원 하루 2번씩 해서 10일 하면 2천만 원이니까 그럼 내가 5번 하면 걸리냐? 6번 하면 이 딱 숫자를 원하시거든요. 그런 거 없습니다. 맞죠? 네. 세무사님? 네. 그런 정량적인 기준을 판단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기준이 어떤지를 좀 판단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동안 나의 지출 수준이 미뤄봤을 때 네. 내가 지금 현금 인출한 이후에 그동안의 현금 인출 수준하고 그 이전에 내가 현금 인출 수준하고 평균적인 금액에 대한 등락폭이 얼마나 심한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네. 내심적으로도 아마 충분히 이 부분은 충분히 세무서에서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네. 결국 그 너무 이상치라고 하죠. 네. 평균에서 벗어나면 네, 그게 이제 좀 포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맞습니다. 뭐 더 쉽게 말하면 뭐라 해야 되지? 좀 정도껏 해야 된다고 할까요? 네, 소위 말해서 눈치껏 해야 된다. 눈치껏 해야 된다. 참 이런 표현을 하기가 좀 저희가 죄송하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꼭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네.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문제가 되면 뭔가 소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네. 돌아가신 부모님은 대전에 네. 오래 계셨고, 네. 이제 돌아가시기 3년 동안에도 대전에 소지하고 있는 요양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계셨는데, 네. 대구에 자녀가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공공기관을 다니고 있어서 자녀분은 대구에서 월, 화, 수, 목, 금 영업일 동안은 대구에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근데 부모님이 대전에 계시는 부모님의 명의로 된 카드나 네. 통장을 이 대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자녀가 가지고 와서 현금 인출도 하고 아. 그 다음에 백화점 가서 소비도 하고 네.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서에서는 입증을 하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그 네.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이 5억에 넘어가면 네.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자금을 어디다 썼는지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해야 됩니다. 네네. 이 부분은 상속인 입장에서 내가 설령 어디다 썼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네. 소명을 해야만 해요. 네. 왜 그러냐면 그게 소명이 못하게 되면 억울하지만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망일 현재 남아 있지는 않지만 상속받은 것과 같은 형태로 추정을 한다고 해서 추정 네. 상속재산가액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용처에 대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증빙을 좀 잘 갖춰놓는 것이 좋을 거고 네. 방금 말씀드린 사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일단은 소재지가 문제가 되겠죠. 네. 돌아가신 부모님은 대전에 계셨고 사용처는 이제 대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용처뿐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추정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가능성 부분이 있어서 항상 이제 현금 인출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세무서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어떻게 소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한번 계획을 짜두시고 거기에 대한 증빙 관리를 잘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방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뭐 여러분들이 실제 다 그러시면은 힘드시겠지만, 네, 소명 요청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뭐라고 답변할 거냐. 맞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좀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항상 이 출구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의심되거나 걱정이 되면 미리 좀 세무사님하고 좀 상담을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많아요. 10억까지는 상속세 안 나온다는데 저희 같은 소시민이 무슨 뭐 상속세를 내가 고민해야 됩니까?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일단 10억까지 네. 상속세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상식적인 수준이긴 네. 한데 사실은 그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그게 맞는 이야기가 되려면 그게 요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첫 번째 요건은 공제적인 측면에서 그게 네.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내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네. 과연 10억 이상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네. 하는 건데 우선 공제적인 요건을 보려면 일단은 이 10억이라는 공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살아 있어야 돼요. 돌아가신 현재. 분의 배우자. 그렇죠. 돌아가신 네. 분의 배우자가 살아 있어야 되고 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네. 이 배우자 상속공제 취지상 남아있는 배우자에 대한 그런 경제적인 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 5억까지는 공제를 해줍니다. 네. 물론 이때 배우자는 법적인 배우자여야만 돼요. 사실로는 제외가 되니까. 사실은 안 된다. 네. 네. 그래서 5억까지 배우자 상속 공제가 있고 그리고 일괄공제라고 해서 이 5억 원을 추가로 합산을 하게 되면 10억까지의 공제 금액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0억까지는 이 상속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연 이 공제금, 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판단을 내가 상속받는 날 현재 남아있는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네. 대한 문제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속재산은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네. 사망일 현재 내가 상속받는 재산뿐만 아니고 네. 사망일 전 최대 10년 그리고 사망일 이후 최대 6개월 이내 네. 내가 상속받는 재산으로 볼 금액까지 같이 네. 합산을 해서 그 금액이 과연 10억 이하인가를 판단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속일 전 10년이라고 한다면 네. 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이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에게 미리 네. 사전에 증여한 금액이 있다던가 네. 혹은 사망 전 5년 이내라고 한다면 손자나 뭐 사위, 며느리와 같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사전 증여한 금액이 있으면 당연히 상속일 현재에는 그 금액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네. 재산가액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사망 이후에도 내가 상속인이 받는 재산가액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예요. 네. 첫 번째는 퇴직금, 퇴직금. 두 번째는 보험금이죠. 보험금. 네. 그렇죠. 돌아가신 분이 퇴직금을 받는 사람이다. 네, 예를 네. 들어서 뭐 법인 대표자라든가 혹은 내가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을 네.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사망일 현재 이 돌아가신 분의 통장에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네. 관할 이제 사망 신고를 함으로써 사망이 입증되고 퇴직금이 정산이 되면 언젠가는 사망 이후에도
상속인이 받을 금액이기 때문에 네. 퇴직금도 충분히 이 상속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재반 항목에 포함이 되고 네. 보험금도 사망일 현재 바로 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망 신고를 하고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 정산 절차가 끝나면 보험금이 뭐 5억, 10억 이렇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보험금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 재산가액 10억이라는 범위를 포함이 되니까 네. 비단 사망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만 이 10억을 포함하는 것은 너무 좁은 시각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네. 공제 자체가 안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설령 이제 공제 요건은 맞췄는데, 내가 생각한 그 재산가액이랑 과세당국에서 판단하는 거랑 완전 다를 수가 있다. 엄청 차이가 날 수도 있죠. 그게 생각보다 이제 아까 스펙트럼이 넓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차이가 많이 나나 봐요. 실제 상담을 해보시면. 실제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증여 같은 경우에도 네. 사망 시점에 대해서 10년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사망 전 9년 6개월 전에 부동산을 처분해가지고 네네네. 양도세 낼 거 내고 남는 현금을 그냥 네. 자녀분들한테 몰래 현금을 준 거예요. 아. 그게 9년 6개월째, 6개월. 11개월째 이렇게 걸리다 보면 네. 당연히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네. 일단 증여세 신고를 안 했잖아요. 네네.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그 네. 증여세에 대한 대비세가 네. 엄청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가산세를 살짝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무신고 가산세면 기본 20% 들어가죠. 무신고 가산세면 일단은 가산세가 두 가지가 나오죠. 네. 신고를 안 했을 때. 그렇죠. 첫 번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인데 그 네. 중에서도 내가 과소 신고한 게 아니라 신고 자체를 안 했다라고 음. 한다면 무신고 가산세라고 해서 20%가 일단은 본세에서 추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그렇죠. 해서 내가 실제로 이것은 이제 신고 납부 기간이 지난 이후에 납부할 때까지 발생하는 가산세예요. 이 가산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합산하는 금액이 원래 내가 납부해야 될 증여세 본세보다 한 2배 정도 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1억을 내가 누락을 했다. 네. 그러면 가산세로만 한 2억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뭐 사람의 운명, 인명은 제천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할 수는 없겠지만, 맞습니다. 뭐 그 사례 케이스 그분들이 뭐 이렇게 그런 걸 예상하셨겠어요. 그런데 9년 뭐 6개월, 10개월 정말 좀 이래저래 많이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좀 이렇게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미리 대응하는 거 외에는 특별히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네.